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텍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남은 부분을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아마 이 주제는 마칠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 오늘은 본론 3-2 반슈타트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독일어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반슈타트, 지금 원래 이제 슈타트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반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철로나 이제 철도를 말합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게 합쳐진 지금 단어인데, 하이델베르크 중앙역에서 도보로 얼마 안 걸리는 곳인데 반슈타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원래는 없었던 시구인데 새로운 시구가 생긴 겁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옛날 구도심보다 116헥타르가 더 클 정도로 규모가 꽤 큽니다. 과거 화물역이 있었던 곳에 이제 전체 건물이 패시브 하우스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영어의 패시브 하면 수동적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액티브 하면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는 이게 열 보존, 가장 최적화된 열 보존 공법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이 말입니다. 패시브. 그러니까 열 소모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안에 내부가 내부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여름철에도 그 내부 온도가 유지되면서 바깥의 뜨거운 기온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도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그런 어쨌든 좋은 그 기법인데, 이게 이제 이 패시브 하우스가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디반슈타트, 이 자리에 그 전체 건물이 이 패시브 하우스 공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독일의 가장 큰 도시 발전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들은 아주 기능적이고, 또 조형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자연보호나 또 독일 사람들은 빗물도 낭비 안 합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그 물을 또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또 에너지 공급, 이런 모든 걸 고려한 환경적 측면도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 장치가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환 난방 시스템도 설치되었고, 지역의 전기와 난방이 전적으로 나무 난방 시설입니다. 나무로. 이것도 보면은 자연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거죠. 이 건물을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무슨 굉장히 원시 시대의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나무로 해도 얼마든지 현대적인 공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인간의 건강에는 더 좋죠. 시멘트나 이런 것보다, 그죠? 그리고 나무 난방 시설과 바이오 가스 시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법으로 친환경적이고 우리 인간의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미래의 지식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이 시구의 중심에는 유인 우주 실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식과 하이테크 기업의 사무실이라든지 실험실로도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보면은 유치원이나, 그룬트슐레란 말은 이제 독일어인데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룬트라는 단어가 영어의 그라운드거든요. 슐레가 영어의 스쿨입니다. 영어로 치면 그라운드 스쿨,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학교, 즉 이게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론 학년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민센터, 놀이터, 녹지대, 영화관, 이 모든 생활 여건과 교육, 문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주 주민이 대략 12,000명 정도인데 거주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고, 그죠? 주요 교통수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전거, 지금 저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들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교통수단도 자전거, 그죠?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확장된 자전거 길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새로운 시구가 디바인슈타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인슈타트는 사실은 이제 고유명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단어 뜻은 독일어로 반하고 슈타트가 합쳐진 단어지만 고유명사로 만들어진 시구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국제적인 경쟁상인데 패시브 하우스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특히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패시브 하우스 상이니까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재생에너지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하이델베르크 이 디반슈타트가 이 패시브 하우스 상을 받았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발전협회 매니저인 괴치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볼까요? 에너지 효율성과 함께 균형 잡힌 이용 혼합, 유휴지에 대한 대규모적 조형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바인슈타트의 패시브 하우스가 굉장히 광활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구나,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을 준 겁니다. 현재 이 바인슈타트는 디지털 기술,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후 중립적인 공급, 이런 걸 볼 때 가장 최상의 모델 장소라는 그런 이제 평을 받고 있고요. 또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지속 가능성의 삼각형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도 패시브 하우스가 주거지 중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바인슈타트는 세계의 가장 큰 패시브 주거지입니다. 프라이부르크보다 더 광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재택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그죠? 독일 연방정부가 2019년에 이 바인슈타트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전제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이델베르크의 이 바인슈타트를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 혹은 지역의 모범 사례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직업, 또 삶의 질을 더 좋은 삶의 질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사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도시 발전 내에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관심사 삼각형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여기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바인슈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가 그린 도시라는, 녹색 도시라는 그 도시 마케팅을 통해 환경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서 관광객 유치나 환경 분야 산업 클러스터로 이렇게 많이 발전한 도시인데, 그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처음에는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규모가 작은 도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바인슈타트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가 이런 프라이부르크의 모델을 이제 뒤쫓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프라이부르크를 앞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 발전과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여기에 이제 견학을 와가지고 좋은 점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혹은 자기 도시로 돌아가서 이 좋은 점을 이제 접목시키겠죠. 전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나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또 매체들도 여기를 방문해서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슈타트가 이미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하이델베르크의 홍보용 시구가 되었다. 홍보용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과잉 관광에 대한 대처,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광객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관광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관광지가 지속 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관광 자원이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먼저 팬데믹 상황 이전까지만 해도 관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과 1990년 사이 여행 인구가 약 300% 증가했습니다. 사실 원래 독일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이제 게르만 민족, 예전에 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런 말도 있지만, 독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휴가 일수가 가장 긴 국가가 독일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휴가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고, 독일의 이제 노동 시간이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압축된 그 노동 시간에 정말 그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그 자유 시간은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여가 활용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휴가가 인 거는 그 휴가 기간에 그 독일이 사실은 기후가 저번에 제가 잠깐 했지만 1년에 한 3달 정도가 햇빛이 나고 그런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 외에는 좀 흐리고 비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은데, 그래서 이 장기 휴가 때 보통 유럽으로 치면 남부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햇빛이 많은 남부 유럽으로 관광이나 여행을 가고, 또 아시아는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햇빛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 외에도 독일이 여행을 안 가는, 세계 전 지역에서 여행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인데, 이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여행 인구가 300%나 증가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깐 진정되었지만 다시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죠. 그런데 이른바 과잉 관광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독일어로 하르테 라이제, 영어로 치면 하드입니다. 격렬한, 아주 힘든, 고된 이런 뜻인데, 격렬한 여행. 그리고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영어로 치면 soft, 그죠? 독일어로 sanft Reise, 부드러운 여행, 이런 개념까지 나옵니다. 이 개념에는 생태나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이나 건축의 아름다움 이런 걸 해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개념에 담겨 있는 겁니다. 1990년대에 크라머라는 전문가가 한 말을 보면 환경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나 그 관광 온 그 사회가,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수준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공공화되고 이제 여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세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죠. 장기적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부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지역민들에게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합한,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지속 가능성의 삼각형이 논의되었던 그 1990년에 환경과 발전을 위한 유엔 회의의 행동 강령 아젠다 21의 원칙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유엔어와 세계여행 조직 WTO는 2002년을 국제 관광의 해로 선언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강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그죠?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해치는 모빌리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나 도보나 이런 걸 이용해라 이 말이죠. 상태를 고려하여 여행 참가자 숫자를 제한한다. 그 관광지의 상태를. 관광지가 훼손될 정도면 안 되겠죠. 특히 중국인들이 관광을 나서면서 그 거대한 인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유명한 관광지 중국인들이 갔다 온 곳이 거의 폐화되어 버리고 난장판이 되어 버리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특히 이제 관광 가기 전에 제대로 교육받고 어떤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목적지의 환경 상황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가치 창출 체인과 통합되어 있는 지역 기업도 이제 고려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약 16만인데 반면에 관광객 수는 이 인구 수를 넘었습니다. 연중 관광객 수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 매달 오는 건 아닙니다. 주로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몰리는 시간도 대체로 일정합니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에 낭만적인 그 강을 보면서 성이 있고 그죠? 고도시 이제 고전적인 어떤 미가 있는 그런 도시 하이델베르크로 놀러 가자. 강도 보고 유람선도 타자. 여름에 집중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박 유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이 관광객들이 정오 그리고 오후에 비해서 오전 시간이 복잡하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정오 낮에는 조금 덥고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덜 더울 때 오전 시간이 좀 혼잡하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을 관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버스들 때문에 교통 혼잡도 발생하고 주차장도 원활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이런 대기 시간의 부담도 사실은 관람객들도 불편하죠. 안아야 하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런 구도심의 좁은 골목으로 막 밀려들면 그걸 완화시키고 알맞게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배분한다든지 그죠? 이런 걸 정책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면은 얼마든지 과밀, 동일한 시간대에 집중된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15년부터 쉬머라는 분이 전문가인데 하이델베르크시의 마케팅 팀장을 맡으면서 포커스지와 대화해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성 구상에 대해서 말을 했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관광객과 연수익의 문제와 관련해서 더 영어로 치면 모아죠. 영어로 치면 이러한 원칙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관광이고 이제 더 이상은 과잉 관광은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객의 흐름을 이제 차츰 새로운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그죠? 관광객들과 거주자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지도 또 보존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쉬머가 관광버스와 캠핑카를 구도심 영역에서 추방시키는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와 캠핑카를 구도심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 자전거라든지 도보는 가능하고 그 구도심 영역에 들어가는 주변에 이제 세워둘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도심지로 들어갈 때는 관광버스나 캠핑카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버스와 캠핑카가 거리를 막아 놓고 주차도 엉망상태에 해놔 놓고 구도심의 평화로운 그 경치까지도
이제 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구도심에 승용차 진입도 이제는 승용차까지도 이제 진입을 막을 계획이랍니다. 관광 왔으면은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걸어가면서 천천히 구경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시 마케팅에서는 시민이나 사업가나 여행조합, 또 도로 이용자, 또 그 시의 입안자들이 모두 의견을 개진해서 모든 의견을 통합해서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버스 여행사와도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이제 시가 도심 주차 금지에 대해서 여행사한테 미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행사가 그게 맞게 계획을 세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하면은 뭐 주차 위반에 대해서도 뭐 미리 이제 이런 걸 알려주고 감독을 하면은 항의가 없겠죠. 또 관광업체들도 구도심에 들어올 때 미리 방문을 신청한다든지 또 버스를 주차하기 위한 진입 코드를 뭐 신청해 가지고 미리 허락을 받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행자들이 이러한 구도심을 좀 편하게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주민들도 살고 있는 주민들도 좀 더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캠핑카는 구도심 주차가 금지되고 대신에 그 시의 남쪽 지역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사이트 주소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여행하는 게 좋겠죠.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뭐 가면 캠핑카 대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비행기로 만약에 한국에서 가가지고 어차피 뭐 도보로 걸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차를 이용한다면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마케팅 팀이 관광업체와 관광객들의 편익에도 관심을 두지만 지역 주민들의 쾌적함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물론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소도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관광업체들의 이익이나 지역민들의 이익은 그 시의 재원 확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의 말에 따르면 고객으로서 방문객은 관광 공간에 대한 이용권을 얻는 것이다. 이때 관광 공간은 도시의 관광인 경우 대체로 역사적인 도심이다. 구도심지죠. 물론 방문객은 단순한 공간 그 자체만을 위해 한 도시를 방문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그 도시를 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해서 헬브레히트 전문가도 한 말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은 더 이상 인프라 구조, 주거지역 혹은 고속도로 연결과 같은 표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개념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오히려 역사를 말해주는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이야기, 그 도시만이 지닌 고유한 이야기가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이나 위조나 모방이나 환상 이런 것과는 다른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실제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도시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 고유한 원형입니다. 진짜를 말합니다. 짜가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지요. 그러니까 여행자의 매력을 끄는 요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꾸며내거나 연출한 것이 아니고 원형 그 자체,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전쟁 때 폐허가 된 그런 건물들이 원상복구 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일부러 내버려 뒀댔죠. 그 자체 하이델베르크 성이 폐허가 된 상태 그 자체가 낭만주의자들 비롯해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듯이 여행자들도 그러한 실제, 꾸미지 않은 실제의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모두 이렇게 구도심으로 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뭐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위적으로 또 조금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마케팅 팀이 구도심의 실제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구도시면 그 도심에 살고 있는 원래 토착 주민들한테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 시가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다면 이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해야 되겠죠. 관광객들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요구도 고려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 소음을 적게 하려는 것은 소음이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소음이 많으면 주민들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은 지역민들을 고려하고 이 지역민들까지도 마케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대학생이 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대학생이 엄청나게 많죠. 오랜 전통의 대학 도시입니다. 그 주민의 4분의 1이 대학생인 셈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 비율이 많겠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도 역시 마케팅의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마케팅 팀장 쉬머가 주점, 크나이페랍니다. 이제 우리 치면 우리 호프집이나 이런 주점이죠. 맥주집이나 우리도 대학가에 주점이 많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점을 이제 두긴 두는데 오래 열어두게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낮에 공부하고 어제 공부하고 밤에 주로 이제 이 주점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죠?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대학가 주점은 학생들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시는 밤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나흐트 뮤르그마이스트, 독일어로 나흐트 하면 영어의 나이트입니다. 뮤르그마이스트 하면 시장입니다. 어떤 시에 우리 부산시장, 서울시장 할 때 그 시장입니다. 밤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종의 방범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너무 소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치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쉬머가 그의 과제가 손님들이나 술집 주인들 그리고 주민들 사이의 어떤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의 시장이 그런 역할을 완수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이 하이델베르크의 경제에 얼마나 성과를 가져오는지 나중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역량적 평가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2017년에 하이델베르크가 바덴뷰르텐베르크 주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숙박 인원을 확보했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죠. 주차장을 비롯한 안정적인 교통망 확보라든지 이런 게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오히려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와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만하임과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하이델베르크를 낭만적인 도시, 만하임을 현대성을 대표하는 도시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두 도시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케팅한 게 또 주요했다고 평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오는 말은 결론이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어쨌든 30분 충분히 시간이 있네요. 마쳐지겠고요. 그냥 이렇게 또 텍스트만 하면 여러분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보로 여행하면서 쭉 지금 찍은 화면들이거든요.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47분짜리인데 다 보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하이델베르크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패시브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들이 그 규모로 볼 때 프라이부르크보다 훨씬 더 광활합니다. 그 때문에 하이델베르크가 2014년에 그 국제적인 패시브 하우스상을 받았댔죠.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는 두 번이나 그 유럽의 지속 가능한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해의 도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또 관광객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끌어모으겠죠. 그런 어떤 또 상도 부여하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가 두 번이나 받았답니다. 유럽의 지속 가능한 도시상을. 또 연방행정부의 마스터 플랜도 참여했는데, 그 결과 2015년에 뉴욕에서 글로벌 그린시티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녹색도시 그린시티상을 뉴욕에서 수상했고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시죠. 또 2019년 5월에 기후보호회의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됐는데, 이런 것도 다 우연이 아니죠. 왜 하이델베르크에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후보호 대회를 개최할 만큼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의 거대 프로젝트가 마케팅의 과제에 속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제는 과거의 대학도시라는 이 지식도시, 상징적인 지식도시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 국제회의가 열리는 회의도시다, 이렇게 이제 거듭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이나 반슈타트 같은 거대 프로젝트가 이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라는 것은 그냥 테크놀로지만 발전해서는 안 되죠. 웰빙, 우리 인간이 살기에 좋은 그런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 인간한테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때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하이델베르크가 번창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러한 발전이 결국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도시 마케팅의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게 효과를 봤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예상컨대 2050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적인 도시로 거듭나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 외에도 하이델베르크는 이 자기가 속한 그 주죠,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서 가장 큰 지속 가능한 경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여 개의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쓰레기 분리나 또 소비를 할 때 의식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그죠? 그런 소비, 또 자원도 낭비하는 걸 가급적 줄이고 미래 이제 후손들까지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하이델베르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교육상을 또 획득했습니다.
독일의 첫 번째 바이오 인증시 원예업으로 2018년에 하이델베르크가 숲의 수도라는 명칭도 얻었답니다. 좋은 건 다 받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독일의 선도적인 그린시티였던 프라이부르크와 비교해도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오히려 추후에는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조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역을 살리는데 보시면은 그런 목소리도 이제 경청해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없다. 관광객 수를 현재 절반선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한때 있었거든요. 2022년도 때 황의봉 씨가 이제 주장했던. 물론 또 역으로 또 요즘엔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 관광객이 또 많이 줄고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무조건 관광객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본론 끝부분에 했죠. 과잉 관광. 이것도 오히려 문제가 된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하이델베르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마케팅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 내용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45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도보로 이분이 촬영한 하이델베르크, 이게 이제 47분짜리 영상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만 지금 이제 46분이네요. 다 볼 수는 없고, 그죠? 소리를 조금 끌까요? 다음에 소리를 조금 더. 남은 시간은 영상 조금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데군데 자전거들이 많이 보이죠? 이 구도심입니다. 이제 일부러 개발 안 하고 옛날 그대로, 그죠? 도심 그대로. 물론 이런 이제 오래된 빈티지 이런 건 조금 했죠. 그렇지만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죠. 네. 이렇게 햇빛이 있고 날씨가 좋을 때는 독일인들은 실내에 없습니다. 전부 나와서 해바라기가 됩니다. 아유, 날씨가 더우니까 개를 독일도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요즘에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전에 독일보다 훨씬 덥죠. 마치 실제로 여행 가서 하이델베르크 구도심지를 지금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들이 걸어가는 저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니까 인종도 사실 보면 다양합니다. 아랍인들도 있고, 그죠? 동양인들도 음식 국내 있고, 인종이 다양한 인종이 있고. 어쨌든 여름에 이 사람이 지금 도보로 걸으면서 찍고 있는데 이제 그늘이 져서 조금 덜 덥겠죠 아마. 대체로 느낌 어때요? 좀 깨끗한 이미지죠? 여기가 이제 정돈이 돼 있고 백스라이 기술입니다. 제가 독일인들이 대체로 체격이 크지요. 유럽인들이 대체로 크지만 특히 독일인들이 제일 큽니다. 같은 유럽인에도 저 남부 유럽, 스페인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체격이 다른 사람들은 좀 작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북유럽이나 이런 쪽 사람들 크고 독일인들도 체격이 큽니다. 그리고 자전거였거든요. 야외 사람들은 야외에 또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야외 카페가 있습니다. 야외 이제 이런 카페가 그리고 손님 야외 있죠. 이렇게 주도신지는 도보로 얼마든지 걸어다니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코스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그런 계획이 있고 하고 조금 작은 시간이 이제 5분이 된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5분이 이제 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